14일 새벽, 미국 전투기 150대가 베네수엘라 하늘을 뒤덮었고 단 4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전쟁 선포도 없이 한 나라의 수장이 잡혀간 거예요. 충격적인 건 베네수엘라가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라는 점이죠. 사우디보다 많은 330억 배럴이 땅속에 묻혀 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겉으로는 독재 정권 응징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부자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미국이 왜 여기까지 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 대륙 맨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카리브 해를 끼고 있고 콜롬비아, 브라질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인구는 원래 3천만 명이 넘었는데 경제 붕괴 이후 대탈출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2,800만 명대로 쪼그라들었어요. 수도는 카라카스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국제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석유가 미친 듯이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묻힌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동 아니에요.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석유하면 사우디 떠올리잖아요. 근데 매장량 1등은 남미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석유가 많으니까 당연히 잘 살았겠죠. 맞아요. 한때는요.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렸어요. 중산층이 두텁고 교육 수준도 괜찮았고 유럽에서 일자리 찾아 이민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요. 당시 베네수엘라 사람들 1인당 소득이 12,000달러를 넘었는데 같은 시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카라카스 시내에는 고급 백화점이 즐비했고 미국 마이애미로 쇼핑 여행 가는 게 유행이었죠. 비결이 뭘까요? 답은 간단해요. 석유예요. 베네수엘라는 1920년대부터 석유를 뽑아냈고 1928년에 벌써 세계 2위 산유국이 됐거든요. 나라 살림 절반 이상이 석유에서 나왔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석유만 팔아도 나라가 굴러갔어요. 그 돈으로 고속도로 깔고 학교 세우고 병원 짓고 복지도 확 늘렸죠. 국민들은 세금 적게 내면서 정부가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천국이었어요. 1970년대에는 아예 대박이 터졌습니다. 중동에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국제 유가가 하늘로 치솟았거든요. 석유 파동이 뭐냐면 중동 산유국들이 우리 기름 안 팔아 하면서 생산을 확 줄인 사건이에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기름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죠. 베네수엘라 정부 수입이 1973년 40억 달러에서 1974년 100억 달러로 2배 넘게 뛰었어요. 배럴당 3달러 하던 기름이 12달러까지 올랐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눈치채셨어요? 석유가 잘 팔리니까 다른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건 진짜 고되잖아요. 땅 갈고 씨 뿌리고 비료 주고 잡초 뽑고. 근데 석유 팔면 그 돈으로 외국에서 쌀이든 밀이든 그냥 사오면 끝이에요. 공장도 마찬가지죠. 공장 짓고 기술자 키우고 품질 관리하는 것보다 석유 팔아서 완제품 수입하는 게 훨씬 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베네수엘라에서 농업이나 제조업을 키울 동기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른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한 가족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쳐요. 매달 수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 배우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그냥 복권 돈으로 살면 되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복권 회사가 망하거나 규정이 바뀌어서 돈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소득원이 없으니까 그 가족은 바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정확히 이 상황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전체 수출의 96%가 석유였거든요. 정부 수입 절반, 나라 경제의 30% 이상이 석유 한 품목에 매달려 있었어요. 자원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이게 함정이에요. 너무 쉽게 돈이 들어오니까 다른 산업을 굳이 안 키우게 되고 결국 그 자원 하나에 나라 전체가 올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해서 자원의 저주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럼 자원 많은 나라는 다 망하냐? 그건 아니에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도 북해에서 석유가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노르웨이는 석유 판 돈을 국부펀드라는 나라 저축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뒀어요. 지금 그게 1조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게다가 수산업이나 해운업, IT 같은 다른 산업도 꾸준히 키웠고요. 그래서 기름값이 반토막 나도 나라가 안 흔들려요. 반면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어요. 기름값 높을 때 번 돈을 복지에 왕창 쏟아부었고 저축이나 산업 다각화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문제는 기름값 높을 때는 이게 문제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혜택 많이 주니까 정부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2000년대 초반 집권한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이 딱 그랬어요. 당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었거든요. 정부에 돈이 넘쳐나니까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식료품 보조금까지 복지를 확 늘렸어요. 병원 가도 공짜, 학교도 무료, 쌀이나 빵도 정부가 싸게 대줬죠.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삶이 확 나아지니까 차베스를 열렬히 지지했어요. 실제로 빈곤율이 50%에서 30% 밑으로 뚝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이면을 보면 상황이 달라요. 복지에 쓴 돈이 너무 많았고 그 돈 전부가 석유판 돈에서 나왔어요. 더 큰 문제는 차베스 정부가 2007년에 석유 회사들을 국유화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국유화가 뭐냐면 외국 회사가 운영하던 걸 정부가 빼앗아오는 거예요. 엑손모빌 같은 미국 대형 석유 회사들 자산을 강제로 넘겨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자들이 다 빠져나간 게 치명타였어요. 석유 회사 경영진 자리에 전문가 대신 정권 충성파들이 들어앉았거든요. 실력보다 줄서기가 중요해진 거죠. 석유 시추하고 정제하려면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아마추어들이 앉아 있으니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시설 유지 보수나 신기술 투자는 다 뒷전이 됐고 당장은 티가 안 났지만 석유 인프라가 점점 녹슬어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기름값이 높았으니까요. 근데 2014년에 터질 게 터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추락한 거예요. 배럴당 100달러 넘던 게 30달러 밑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원인은 미국이었어요. 셰일 혁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못 뽑던 암석층의 석유를 새 기술로 뽑아낼 수 있게 된 건데 미국이 갑자기 석유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공급이 넘쳐났고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베네수엘라한테는 이게 직격탄이었습니다. 수입 대부분이 석유인데 그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으니 나라 살림이 확 쪼그라들었죠. 비유하면 연봉 1억 받던 사람이 갑자기 3천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아파트 대출이랑 자녀 학비는 그대로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 직전까지 가는 거죠. 문제는 복지가 이미 왕창 늘어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한번 올린 복지는 줄이기가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무료로 주던 걸 갑자기 유료로 바꾸면 폭동이 나잖아요. 정권 입장에서는 지지율 떨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복지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돈을 찍어낸 거예요. 돈을 막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시장의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지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원래 김밥 한 줄이 3,000원이었는데 정부가 돈을 2배로 찍으면 사람들 주머니에 현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김밥집 사장은 가격을 6,000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고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고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요. 2014년 물가 상승률 62%였던 게 2015년 275%,
2016년 700%로 뛰더니 2018년에는 6만 5천%를 찍었어요. 6%가 어느 정도냐면요. 1월 1일에 3,000원 하던 김밥이 12월 31일에는 1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600배 오른 상황이죠. 이게 초인플레이션이에요. 보통 전쟁 중인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베네수엘라는 전쟁도 없이 이걸 겪은 겁니다. 돈 가치가 바닥을 치니까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어요. 가게에서 물건 사려면 지폐 뭉치가 필요한데 한 장씩 세기 힘드니까 아예 저울에 올려서 무게로 계산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돈으로 공예품이나 가방을 만들어 팔았어요. 화폐로 쓰는 것보다 재료로 쓰는 게 더 값어치가 있었거든요. 정부도 뭔가 하긴 했어요. 2018년에 화폐 단위에서 0을 5개 잘라냈거든요. 베네수엘라 돈 이름이 볼리바르인데 10볼리바르를 1볼리바르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됐을까요? 숫자만 바뀌었지 경제 구조는 그대로잖아요. 병든 환자한테 체온 계 눈금만 바꿔준 꼴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이 끼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은 2015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걸기 시작했어요. 제재가 뭐냐면 특정 나라랑 경제 거래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권 탄압 문제로 정부 고위 인사들 제재였는데 2019년부터는 아예 석유 산업 전체를 막아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수입원을 봉쇄당한 거죠.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미국 쪽 논리는 이래요. 2018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이 제대로 출마도 못한 채 선거가 치러졌고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고 야당 인사들을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서방 국가들은 그 선거 자체를 부정선거로 봤고요. 반대로 베네수엘라 정권 입장은 달라요. 미국 제재 때문에 경제가 망한 거라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숫자를 보면 제재 전 2015년에 하루 240만 배럴 생산하던 게 2020년에는 35만 배럴까지 떨어졌거든요. 7분의 1 토막난 거예요. 미국 제재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설명드릴게요. 국제 무역은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져요. 석유도 달러로 거래하고 나라들끼리 물건 사고 팔 때도 달러가 기축통화죠. 근데 미국이 제재 걸면 미국 은행들이 그 나라랑 달러 거래를 안 해줘요. 비유하면 이래요. 요즘 대부분 카드 결제하잖아요. 근데 카드사가 특정 가게랑 거래 안 해준다고 하면 그 가게는 현금만 받아야 하는데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손님이 뚝 떨어지겠죠.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석유 사려는 나라가 확 줄었고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이랑 사이 안 좋은 나라들만 계속 거래했어요. 제재만 문제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석유 품질 자체도 골칫거리거든요. 끈적끈적하고 불순물이 많이 섞인 중질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맑은 원유가 아니라 검고 진득한 타르 같은 기름이에요. 이런 기름은 뽑아내기도 어렵고 정제해서 쓸 수 있는 연료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가벼운 기름이랑 섞어서 묽게 만들어야 파이프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데 그 희석제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해요. 제재 때문에 그것도 못 사오니까 석유를 뽑아놓고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세계 1위 매장량 가진 나라에서 주유소마다 차들이 몇 시간씩 줄 서는 아이러니가 펼쳐졌습니다.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유엔 집계로 2015년 이후 약 77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대요. 원래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숫자예요. 대부분 콜롬비아나 페루, 브라질 같은 주변국으로 갔고 미국까지 간 사람도 많아요. 770만 명이면 시리아 난민 다음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데 시리아는 내전이 있었잖아요. 전쟁 중인 나라 수준의 탈출이 전쟁도 없이 일어난 거예요. 2023년에는 잠깐 희망이 보였습니다. 미국이 석유 제재를 일부 풀어줬거든요. 쉐브론 같은 미국 석유 회사가 베네수엘라에서 다시 사업할 수 있게 허가해줬어요. 그래서 석유 생산량이 조금 늘고 2024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물가 상승률도 6만%에서 50%대로 많이 낮아졌고요. 50%도 엄청 높은 건데 예전에 비하면 천국이었죠. 근데 이 희망이 오래 안 갔어요. 2024년 대선이 불씨가 됐습니다. 야당에서 선거가 조작됐다고 들고 일어났고 야당 후보가 실제로는 표를 더 많이 받았다는 증거까지 나왔거든요. 미국이랑 서방 국가들이 다시 제재를 강화했어요. 2025년 상황이 확 나빠진 건 트럼프 복귀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베네수엘라 압박을 극한으로 끌어올렸거든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드나드는 유조선을 막기 시작했어요. 배가 항구에 접근 못하게 막는 해상 봉쇄예요. 미 해군이 카리브해에 항공모함까지 배치하면서 긴장이 치솟았고 실제로 미국 해안경비대가 베네수엘라 석유 실은 배를 납포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미국 측은 마약 밀매 조직 소탕이라고 명분을 댔어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약 카르텔이랑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베네수엘라 석유를 확보하려는 거다. 친미 정권으로 교체하려는 거다. 미국 내 강경파 지지층 결집용이다.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대치가 계속되다가 결국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이 실제로 들어갔어요. 미군 항공기 150대가 투입됐고 카라카스 인근 군사시설들을 폭격했어요. 이어서 특수부대가 침투해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을 체포했습니다. 작전 개시 4시간도 안 돼서 한 나라 정상이 잡힌 거예요. 공습 직후 트럼프가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일정 기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잡아다가 그 나라를 대신 운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국제 반응은 완전히 갈렸어요. 베네수엘라 반정부 세력은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마두로 정권한테 탄압받던 사람들은 드디어 해방이다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왔고요.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격렬하게 비난했어요.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최대 고객이었거든요. 2025년 기준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80%를 중국이 사갔어요. 하루 75만 배럴 정도인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 이 공급선이 끊길 수 있으니까요. 옆 나라 콜롬비아는 국경에 병력을 증강했어요. 콜롬비아랑 베네수엘라 국경이 2200km나 되거든요. 사태가 격화되면 대규모 난민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는 거죠.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가진 나라가 석유 한 방에만 의존하다가 유가 폭락에 흔들렸어요. 정부가 돈 찍어서 버티려다 물가가 6만%까지 폭등했고 국민 4분의 1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거기에 미국 제재까지 겹치더니 결국 2026년 1월 미군이 들어와서 대통령을 체포한 거죠. 앞으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 불가예요. 미국 개입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에 올인했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린 거잖아요. 나라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수입원 하나에만 기대다가 그게 끊기면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일은 미국이 마음먹으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제재 걸면 달러 결제가 막혀서 국제 무역이 불가능해지고 더 나가면 이번처럼 군대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이게 현재 국제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제재나 군사 개입이 옳은 건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거예요. 문제 있는 독재 정권 압박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시각도 있고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입는다는 비판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